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났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무속인이셨던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유독 시골에서는 귀신보다 도깨비를 더 많이 만났고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매우 비일비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렸을 적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직접 목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꺼내볼까 합니다. 가족사까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외할머니께서는 무속인이셨기 때문에 따로 사셨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이 함께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집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으로 꼽히는 부잣집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노는 죄다 쩍쩍 갈라져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가을 추수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밤길에 논길을 걷는데 갑자기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도깨비가 잘 나타나기도 했고 도발하거나 욕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요? 이생 배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줘.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뭘 주면 자시겠어?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니 생콩을 삶아주시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들어가 하인들을 깨워 콩 한 듯박 삶아서 부랴부랴 다시 어두컴컴한 논길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허공에다가 여기 삶은 콩 가져왔으니 줄인 배부터 얼른 채우시구려. 그랬더니 그 캄캄한 논 한복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이리저리 불더랍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납게 불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길래 슬쩍 삶은 콩이 들어있던 돛박을 들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작 배고프다고 하더니만 콩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뭐지? 하시면서 그걸 들고 집에 다시 오셨는데 하인들이 헉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돛박을 들여다보니 콩의 눈, 즉 씨앗에서 발아에서 줄기가 나오는 그 부분만 전부 없더랍니다. 며칠 뒤에 또 밤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외할아버지께 어둠 속에서 또 말을 건네더랍니다. 이생, 고마워. 외할아버지께선 다음에 또 배고프면 말씀하시게 하고선 가려던 찰나에 도깨비가 말을 또 걸더랍니다. 이번엔 여러 목소리가 시간차로 돌림 노래하듯이 말을 하더랍니다. 논에 물 대줄까? 가뭄 때문에 힘들지? 도와줄까? 외할아버지께선 속으로 도깨비가 은혜도 갚는구나 싶어서 믿져야 본전이니 그러라고 하셨답니다. 도깨비가 논이 어디쯤이냐고 물어보길래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내 논이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오셔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논에 나가보니 정말로 외할아버지 논에만 어디서 물이 왔는지 논에만 물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서 시들기 직전이었던 벼들도 쌩쌩했고요. 옆 논은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다음 해도 외할아버지 논은 가뭄이든 풍년이든 항상 물이 차 있고 풍년일 때는 쌀도 매우 우수해서 장에 내다 놓으면 사람들이 2배, 3배로 사가고는 했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선 그 일 이후로 도깨비들을 자주 만나셨고 그 후에는 생활 담소도 나눌 정도로 도깨비들과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첫 딸기 울기 직전에 마당에 무언가 쿵하고 소리가 나서 놀란 하인들이 나가보면 노루 한 마리가 던져져 있을 때도 있고 가물치나 메기가 2~3마리가 줄에 꿰어져 마당에 퍼덕거리고 하여튼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가끔씩 마당에 던져져 있더랍니다. 당연히 도깨비들이었겠죠. 그러니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제 어머니께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닐 시절이셨고 도깨비를 만나러 가실 때는 항상 혼자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길 싫어한답니다. 은원이 확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시네요. 또 도깨비는 인공적인 불빛이 적고 공기가 좋은 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수길도 없는 도로도 없는 정말 한적한 산속 깊은 곳쯤이라고요. 요새는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 관해 생각을 해보았다. 저는 살면서 귀신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인간 모두의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황이라면 귀신은 곧 전멸할 거란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형체가 있는데 물리적인 투사는 될 수 없는 귀신의 초자연적 성분.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들고 인간의 범용한 수준을 넘어선
귀신에 전능한 능력,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는 인간에겐 너무나 좋은 실험 대상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귀신의 실체란 결국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와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형태도 각 나라마다 다르고 처벌이나 복수의 방식도 민족과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인간이었을 때의 본 모습, 어떤 동기로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었는지, 복수가 성취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승화되는지도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무장 수준도 다릅니다. 설화나 민담, 전설에서 전해지는 초자연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영생의 욕구, 권선징악의 심판자들, 이승에서의 불행과 고난을 사후 세계에서 보상받으려는 욕구, 어떠한 것이든 개개인의 공포에 노출되는 빈도와 저항치가 다름에 겪어내는 공포와 강도와 밀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신 건강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도 정설입니다. 공포 역시 사회적 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신의 매개는 한이나 억울하게 죽은 시체나 당사자가 특별히 여긴 개인 소지품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시체를 은연중에 무서워하고 죽음이란 존재를 시체를 통해 상기합니다. 허나 생로병사는 인간의 순리로 자연의 섭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물도 그저 사물일 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 이상 병치레를 하셨고 뼈만 앙상해서 너무 참혹했습니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을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누워 계시던 자리에 그대로 이불을 깔고 자곤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 잘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 자란 시골에서는 여름마다 피서객들이 많았습니다. 한 해에 곧잘 한두 명씩 익사사고가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동네 형이 시골에 놀러온 사촌 동생을 데리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촌 동생을 수심이 깊고 유속이 센 곳으로 데려가서 사촌 동생이 익사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근방에 있었고 사촌 동생이 몇 번 허우적거리다 빠지는 것까지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동생은 그날 온 동네 아저씨들이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았고 이후 장마철이라 보름 후에 한참 떨어진 강하류에서 건져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저는 그 이후에도 그 동네 형 사촌 동생이 빠진 부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고기도 실컷 잡고 밤에도 수영을 즐기고 비가 올 때에도 놀았습니다. 한 번도 저의 발을 누가 잡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피서객 중에서 어른이 술 먹고 수영하다 익사했습니다. 여우 있는 곳이라 또 바로 못 찾고 며칠 후에 전문 잠수부가 동원되어 찾았습니다. 평일에 익사했는데 토요일에 수영하러 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 구경하더라고요. 가서 구경하고 있자니 두어 시간 후에 잠수부가 시체를 찾아서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봤는데 살결이 무슨 천엽처럼 되었고 나풀거리는 두부 같았습니다. 다슬기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어른이 익사했던 지점에서도 늘 실컷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2009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1년이 훨씬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고만 알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텐데 이제 만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장난도 칠 수 없다는 게 무참했습니다. 그냥 단절인 것이죠. 지금도 새벽에 홀로 있으면 가슴이 옥죄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친구가 죽기 1년 전에 저한테 한번 만나자고 문자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다음에 만나자고 얼버무렸죠. 그게 회한이 되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현실이 까마득한 느낌이 든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건만 그 친구는 제 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게 싫어서 2개월을 땡땡이 쳤습니다. 지금이야 난리 나지만 당시엔 딱히 학교에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전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속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다 오곤 했는데 거의 산소 옆에서 놀았습니다. 터가 넓고 튀어서 혼자 자고 도시락 먹고 놀기엔 제격이었죠. 저녁 어스름 때도 놀았습니다. 간혹 선앙당 안에서도 놀았습니다. 요란한 그림들과 생쌀과 촛불이 켜져 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골 구석에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가 생겼습니다. 인적이 없으니 차가 쌩쌩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연로한 할아버지가 만취해서 도로에서 취침을 하시다 달려오는 차에 목이 훼손되어 절단되어 사망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피의자도 구속되었습니다. 당시에 CCTV가 없어서 가가오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해서
피의자의 차에서 나온 혈흔과 살점으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 바로 옆에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피해자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슬했습니다. 밤에 저는 그 현장에 이따금씩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기다려보았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더군요. 교회를 다녔는데 후배 한 명이 어느 날 청년부 예배 때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자기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귀신이 보일 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어떤 후배가 자기는 귀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고 무서워하더군요. 어느 날 사무실 구석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손으로 휙휙 저어봐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주 장례식을 참여해도 살아생전의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할 뿐이고 여행을 다니다 폐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누가 여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가방 안에 나뒹구는 물품들을 보면서 생활 수준이나 기호, 가족 구성 같은 걸 추리해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러겠죠. 얼마 전에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홍천과 인제로에서 고성을 경유하고 속초로 내려와서 영동으로 돌아오는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묘지가 잔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와이프에게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누워있는 이들이 생전에 여기 와서 안식을 하게 될 것을 알았을까? 다들 무섭고 혐오하는 묘에 자신들도 언젠가 들어간 일 텐데 왜 묘만 보면 생전의 고인의 삶이나 남은 가족의 추모된 마음보다는 귀신이나 좀비만 잔뜩 생각할까? 저는 귀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낚시도 숱하게 다녀보고 캠핑도 실컷 해보고 밤에 산속이나 묘를 지나다녀봐도 귀신을 본 일이 한 번도 없네요. 은근히 한번 보여주길 바라며 기원해봐도 제가 살아온 삶에는 그런 초자연적 존재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경험. 신혼여행 가서 입으려고 아내와 이것저것 사고 매우 지친 상태로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데 정신이 굉장히 또렷해지는 겁니다. 얼른 잠들어야 내일 출근하는데 이러면서 뒤척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잠이 들랑말랑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자세가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어깨부터 갑자기 싸한 느낌과 함께 소름이 돋았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군요. 눈은 감은 상태인데 막 무서운 얼굴들이 보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위인가 하고 몸을 움직여봤는데 몸이 움직여지긴 하는데 굉장히 힘이 안 들어가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자꾸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공포심은 사그라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버티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이를 악물고 눈을 떴는데 그냥 제 방이네요. 시간은 새벽 6시 15분. 출근 시간이라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씻고 출근했네요. 싱겁죠? 근데 전 그 기나긴 몇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살면서 가위 눌릴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녁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저를 향해 날아오다가 마치 비행기가 착륙 시도하다 다시 이륙하듯 날아갔습니다. 딱 느낌이 다른 분들이 가위 눌릴 때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몸 안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그 귀신이 이륙하고는 그냥 피식 웃고 푹 잤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일본 여행. 2007년 학교에서 단체로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이었기 때문에 방은 여럿이서 함께 배정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사카에서 출발해 도쿄를 둘러보고 귀국하는 코스였습니다.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던 도중 다섯째 밤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3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레 다른 친구 2명이 졸리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룸서비스로 맥주와 안주를 잔뜩 시켜놨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놈이 먼저 자. 난 TV 좀 더 보다 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구들이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복도에서 얼음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맥주에 얼음을 넣고 안주와 함께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어느샌가 저 역시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데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겨우 움직여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자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호텔방 문 쪽 천장 구석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쉽게 납득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갈색 단발의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팔 와이셔츠에 갈색 니트 조끼, 체크무늬 치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아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피부는 혈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창백했죠. 백인의 하얀 피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흰 도화지처럼 새하얀 얼굴이었습니다. 눈 역시 동공이 풀려 있어 눈빛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녀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젠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흐르고 난생 처음 눌린 가위에 당황한 채 그대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가위에서 풀려나는 법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마저 포기하고 그저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어 눈알만 굴리는 수준이었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앉은 채로 스르륵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팽이 같은 매우 느린 속도였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게 여기까지 오면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느새 옷도 다 차려입고 짐까지 싸두었더군요. 저는 후다닥 일어나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마구 던졌습니다. 너희 귀신 못 봤어? 나만 본 거야?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꺼져 있는 TV에 눈이 갔습니다. 어젯밤에 TV 누가 껐어? 난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꺼져 있던데. 그럼 내가 먹던 얼음은 누가 버린 거냐? 얼음은 무슨 얼음통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가져왔던 얼음통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일이 꿈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는 제가 전날 밤에 얼음통을 올려뒀던 자리에 물기가 흥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얼음통은 결국 복도의 얼음 자판기 앞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층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귀신은 과연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제가 잠든 뒤 방 안을 정리해 두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덮기 시작하네요. 중학교 시절 여름이었네요. 지금은 20대 후반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옆집 아주머니는 엄마의 유일한 친구이자 말동무였습니다. 저는 밥 먹는 와중에 두 분이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지 입은 씹고 있으면서도 귀는 연신거실로 향했죠. 밥을 거의 마시듯이 먹고 보리차로 입가심하고 거실로 나와 선풍기 앞에 앉았습니다. 선풍기를 강으로 해놓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아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 분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등에 간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어머니가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어렸을 때 기이한 일이 많았나 봐요. 형제도 많았던 털어먹고 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다들 불풀이 타향살이하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돈을 붙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일 큰 이모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는데 그날 본집에 오는 날이라 마중을 갔답니다. 원래 항상 외할머니 혼자 가시다가 저희 엄마가 하도 바람 쐬고 싶어 해서 같이 가자고 조르셨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고생을 사서 해. 그래도 저희 엄마는 좋다고 희죽희죽 웃으며 따라 나섰답니다. 토요일 일이 끝나면 항상 7시쯤이었는데 본집에 오면 9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나이는 지금 이야기 속 저의 나이보다 어렸습니다. 초등학생 때쯤 항상 계곡 위에 다리 끝에서 기다렸는데 그날은 9시 반, 10시가 되어도 큰 이모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답니다. 아무리 여름이었지만 시골이었던 터라 점점 바람도 거세지고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기 같은 게 느껴졌대요. 외할머니도 저희 엄마도 오들오들 떠시다가 안 되겠다. 너희 언니 안 올 모양이다. 가자. 그러시고는 두 분은 돌아섰답니다. 그때 저 반대편 다리 끝에서 엄마,
나왔어. 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래요. 작지만 또렷한 소리였대요. 외할머니는 흠칫 놀라셨고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 큰 이모께서 오신 줄 알고 외할머니께 언니 왔나 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할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자. 저희 엄마 손을 꼭 움켜잡으시고 침착하게 걸으셨답니다. 할머니는 큰 이모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계셨겠죠. 엄마는 처음 겪는 일이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러시나 하며 갸우뚱했지만 직감상으로 할머니의 어두운 표정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너무 급하게 뒤에서 부르더래요. 저희 엄마는 순간 큰 이모가 정말 맞지 않겠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뒤돌아보려고 했는데 외할머니께서 꼭 잡은 손을 확 잡아당기시고는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마. 엄마는 그저 멍한 상태. 할머니는 굳어버린 표정. 그렇게 두 분은 손을 잡은 상태로 집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다고 합니다. 한 걸음 걷고 있으니 또 뒤에서 엄마. 또 한 걸음 떼니 엄마. 나중에는 악이 섞인 목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리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처음에 작게 들리던 소리는 나중에 산중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 돌아보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답니다. 저희 엄마는 결국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던 외할머니의 말을 어겨버립니다. 뒤를 돌아본 거죠. 기이한 것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셨고 그 와중에 다급하게 외할머니가 소리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른 고개 돌려 빨리. 말은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랍니다. 어느 순간 기억이 없어지셨고 깨어났을 때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할머니는 오들오들 떨고 계셨고 외할머니는 다시 저희 엄마를 눕히시면서 오늘 본 거는 다 잊어버려 라고 하시더랍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그 다음 상황을 직접 외할머니께 듣지 않고 옆집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 속에 저희 엄마와 옆집 아주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저처럼 말이죠.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뒤를 돌아보고 멍한 상태로 정지되었길래 얘가 홀렸구나 싶어 소리 지르시다가 쓰러지기 전에 바로 들쳐업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미친 듯이 집으로 달리셨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할아버지께서 집 밖으로 막 달려 나오시더랍니다. 뭐야 이건 얘는 왜 기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할아버지는 엄마를 받으셔서 안으셨고 외할머니는 터덜터덜 기운 빠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와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쁜 숨을 몰아쉬셨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외할머니랑 엄마 나가고 아차 싶었는데 어제 큰애한테 못 온다고 편지 왔었어. 내가 말해준다는 게 까먹었어. 조금 있다가 니네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한참을 안 와서 걱정이 돼서 막 뛰어나가려던 참이었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희 엄마가 들으신 건 여기까지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을 품는 도중 보신 것을 묘사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큰 이모는 없고 까만색 옛날 할아버지들이 걸쳐 입는 기다란 한복 같은 걸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무엇인가가 다리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산발이었고 신발은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입만 보였는데 그 입에선 큰 이모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며 엄마 소리를 내는데 가히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해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외할머니와 엄마 쪽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워질 때마다 엄마를 찾는 목소리는 커졌고 다급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덩실덩실 여유로운 듯 춤을 추는데 입은 매우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상상하고 있자니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묘사한 모습을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있을 때 엄마가 등짝을 쫙 하고 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픔보다 그 이야기에 너무 집중해서 놀라버린 거죠. 씻는다며 도대체 언제 씻을 거야? 어서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 그리고 텔레비전 보든지 숙제하든지 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비켜 선풍기 바람 안 온다. 욕실에서 물을 적게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조심조심 씻으며 다시 거실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가씨가 되어서 이 기이한 것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겪은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꾼 건 마냥 일상생활로 돌아오셨고 그때 봤던 그 기이한 것은 까마득히 잊고 지내셨죠. 세월이 지나 형편이 나아지자
뿔뿔이 타향살이 하던 몇몇 친모들과 삼촌들은 집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어엿한 숙녀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겪은 기이한 체험의 계절은 초봄이었답니다. 바람과 물이 아직은 찰 때지요. 저녁 어스름에 밥을 먹고 심심하셨는지 저녁 마시를 나가셨답니다. 아마도 아가씨가 되고 나니 자꾸 어디 놀러는 가고 싶은데 마땅히 갈 곳은 없고 그래서 마시를 나가신 듯해요. 제 추측입니다. 넷째 이모와 함께 동네 이래저래 한 바퀴 돌고 시간이 많이 지나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설렁설렁 발길을 돌리셨답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론 달이고 뭐고 일체 저녁에는 집 밖에 나오질 않으셨는데 세월이 지나니 까맣게 잊은 것이지요. 점점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문제의 계곡 위다리에 또다시 지나치게 되셨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넷째 이모와 수다를 떨며 건너는 도중 그 추운 겨울에 누군가 씻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셋째입니다. 넷째 이모가 저희 엄마 보고 언니, 저 밑에서 누가 씻는가 보다. 그리고 잠시 후 첨벙첨벙 소리와 함께 도깨비불 같은 게 두 개가 공중에 떠서 엄마와 이모 쪽으로 서서히 오더랍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두 명이었고 이웃집 내외분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와 넷째 이모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숨을 쉬며 깜짝 놀랐잖아요. 파란 지붕집 딸내미들이구나. 근데 왜 거기서 나와요? 마누라랑 나랑 원래 일 끝내고 나면 이리저리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수다 좀 떨다가 손발 좀 적시다가 우리는 원래 자주 나오니까 그렇다 쳐도 니네는 어쩐 일이야? 저희 저녁 먹고 심심해서 마실 나왔어요. 물이 아직 많이 찰 텐데 안 추우세요? 여기 한겨울에도 와서 잠깐 손발 적시다 가는데 근데 너희끼리만 이렇게 다니면 위험해. 저희는 아줌마 아저씨 때문에 시겁했어요. 더 있다가 가실 거예요? 아니 이제 들어가야지. 우리랑 같이 들어가자. 너희끼리 가면 위험해. 그때 저희 넷째 이모께서 급제안을 하셨답니다. 언니, 나 뭐 먹고 싶어. 아까 밥 먹고 나왔잖아. 몰라, 입이 심심해 죽겠어. 우리 조금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빠 오면 꼬셔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자. 어차피 언니도 돈 없잖아. 지금 이 시간에 돈 있어봤자 맛있는 걸 어디서 팔겠어?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왠지 아쉽잖아. 저희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넷째 이모의 급제안에 곧 동의하셨답니다. 아저씨 아줌마 죄송한데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기다리다 같이 들어갈게요. 너희끼리 안 위험하겠어? 괜찮겠어? 사내 놈들은 혼자 와도 괜찮은데 처녀 둘이 이렇게 놔두고 가려니 마음이 안 편해서 그렇지. 그때 아줌마 아저씨께서 횃불을 한 개씩 들고 계셨는데 그중 하나를 주시며 이거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눈에 이상한 게 보이면 이걸로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라고 하셨답니다. 그 한 개를 받아가지고 아줌마 아저씨께 인사치레를 하고 그리고는 다리에서 기다리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때까지도 어렸을 때의 끔찍했던 다리 위 경험은 새까맣게 잊고 계셨답니다. 어찌됐든 두 분은 기다리는 와중에 넷째 이모께서 입이 심심하셔서 그러셨는지 연신 엄마께 무언가를 조잘조잘 떠드셨다고 합니다. 넷째 이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간간히 추임새도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다리 끝에서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많죠. 여자끼리는 팔짱 끼고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게 되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넷째 이모의 조잘거리는 수다 소리에 간간히 섞여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넷째 이모의 귀를 확신시켜 주듯 또렷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들을수록 우렁이 차지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소리. 아이고 시원하다. 봐봐, 사람이지. 왜 설마 귀신인 줄 알았어? 야 물이 아직도 이렇게 찬데. 이 시간에 여기서 씻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다는 말이야. 희한하다 진짜. 언니, 근데 목소리가 좀 요사스럽긴 하다. 그리고는 다시 넷째 이모와 대화를 시작하시려다가 고개를 다리 밑으로 확 돌렸답니다. 시야에 뭔가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다리 밑으로 그 씻는 사람이 희끄물해 보이더랍니다. 저희 엄마는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답니다. 그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리를 약간 구부리셨답니다. 등은 숙이고 눈은 위로 최대한 치켜뜨고 그것이 혹시 동네 사람일까 싶어 온 집중을 다하여 보던 중. 너 저거 보여? 근데 자세히는 안 보여. 까치발 들면 보이냐? 숙여야 보이지. 넷째 이모는 아이에 엎드리셨다고 합니다.
저게 뭐야? 그리고 두 분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일절 중단하고 숨소리도 아끼셨답니다. 물소리를 점점 크게 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보셨던 그러니까 앞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것이었답니다. 까맣게 잊고 사셨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줄 아셨답니다. 기이했던 그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답니다. 그것은 먹이라도 발견한 듯이 신나게 몸에 물을 적시며 어머니와 이모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고 합니다. 넷째 이모는 털썩 주저앉더니 엉덩이로 슬금슬금 뒷걸음치시더랍니다. 씻는 모습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까만색 긴 한복 할아버지들 입으시는 거 그걸 걸치고는 그 위에 연신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머리도 감더랍니다. 정말 시원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기 받침 목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아이고 시원하다를 반복하며 다가오더랍니다. 첫째 이모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기이했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고 하십니다. 손으로 물을 벗어 옷 위에 끼얹으며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가까이 와 있고 머리에 물을 끼얹으며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또 가까이 와 있고 두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랍니다. 손은 머리카락 사이에 집어넣은 채 이윽고 물 밖에 올라와서 가만히 서 있더니 달달 떨면서 넋 빠진 어머니와 이모가 있는 다리 쪽으로 오더랍니다. 지도 춥긴 추웠나 보죠. 너무 가까워진 거리 관찰하기 싫지만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으셨겠죠. 얼굴은 이 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 얼굴만을 덮고 있는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집어넣은 앙상한 손가락, 목은 거의 없다시피 했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갓 그리기 시작할 때 얼굴 다음에 목 빼고 몸통 바로 그려놓은 그림처럼 그 괴기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줌부에 힘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떼더니 그 입에서 나온 소리는 들어와서 내 머리 좀 감겨줘. 차분하게 말하며 기분 나쁘게 웃어대더니 나중엔 머리 좀 감겨달란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랍니다. 처음 그것을 만났을 때 안 돌아보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싫어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압박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쉴 새 없이 바쁜 그것의 입모양. 그러더니 나중엔 악을 쓰며 소리 지르더랍니다. 넷째 이모는 정신줄 놓으셨고 엄마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아저씨께서 주고 가신 불방망이를 그것 앞에다 마구 휘두르며 목이 쉴 정도로 외치셨답니다. 그렇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희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빼부른 이웃집 아주머니 손에 들려있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를 마구 흔드시며 한쪽 뺨을 계속 때리시더랍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등도 정말 아프게 몇 차례 때리셨답니다. 외할머니는 축 처진 저희 엄마를 부축하고 넷째 이모는 외할아버지 등에 엎인 채로 횃불을 뜬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은 어머니도 그렇고 넷째 이모도 그렇고 집 밖으로 꼼짝도 못 하셨답니다. 누나 괜찮아 둘이서 나 기다리다가 뭐 이상한 거 봤어? 너 좀 일찍 좀 다녀. 요새 왜 맨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늦게 오는 거야. 그 일이 있고 이틀, 사흘이 되어도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차라리 아주머니에게 가서 그때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아주머니 집에 찾아가셨답니다. 아주머니 집이 엎어지면 코 닿는 데였는데 벌건 대낮인데도 몇 걸음 걷는 게 그렇게 무서우셨답니다. 아주머니 저 왔어요. 그래 벌써 왔어. 안 그래도 내가 들러다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다닐 만해. 동생은 좀 어때? 아직까지는 저나 동생이나 좀 그래요.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아까 먹었지. 너는 뭐 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상 차려줄게. 괜찮아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 가서 먹으면 돼요. 밥 생각이 없어요. 그래 상 차려주고 싶어도 마땅히 내놓을 찬도 없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너무 마른 것도 보기 안 좋아. 아주머니, 근데 딴 게 아니고요. 그날 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아는 집에서 보리튀김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러 가신 김에 수다 좀 떨고 오신다는 게 시간이 많이 늦어서 부랴부랴 나오셔서 다리 쪽으로 가려는 찰나였답니다. 누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목소리가 낯익어서 후딱 달려가 보니 저희 넷째 이모는 다리에 퍽 퍼질러져서 허공에 넋놓고 앉아 계시고 저희 엄마는 고함을 지르시며 허공에다가 방망이를 막 휘두르시는 광경이 매우 당혹스러우셨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 못 차리고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등 뒤에다가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머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로 등 뒤에 뭐가 있나 싶어 등이 시리고 무서우셨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 어머니 댁으로 쫓아가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답니다. 근데 그날 그게 뭐였어? 모르겠어요.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아이고 섬뜩하다. 근데 나는 어릴 때 귀신도 귀신이지만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웠어.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범보고 한번 식겁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얘기를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거울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너 엎드려서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저라냐? 씻으러 간다고 해놓고 계속 세면대에 엎드려 있으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물 빨리 잠가. 수도세 많이 나와. 그렇습니다. 저는 물 틀어놓고 처음엔 좀 씻는 듯 하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세면대에서 씻는 자세로 어머니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리를 들었을 때 허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아줌마는 제가 나온 욕실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로션만 대강 바르고 거실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호랑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눈은 TV를, 손은 TV 볼륨을 줄이며 귀는 부엌으로 집중시킵니다. 곧 시작되겠지?